안녕하세요. MTN 뉴스체크입니다. 저는 이희로 기자고요. 이마트를 이끄는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18년 만에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승진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마트랑 신세계, 또 최근에 인수한 야구단, 와이너리, 스타벅스 이런 것들 다 경영을 해야 되느라 엄청 바쁜데 지금 회장까지 간 상황입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마트는 최근에 좀 경영상 위기가 왔다라는 말이 돌고 있죠. 이번 이슈체크에서 좀 이 이슈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째로 이번 신세계의 정용진 회장 인사가 갖는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 이마트 주가가 다들 낮다는 거는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이마트 주가가 낮은 이유는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세 번째, 정용진 회장이 최근에 책임 경영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처음에 볼 거는 신세계그룹의 보도자료입니다. 이 정용진 총괄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한 데 대해서 격변하는 시장 정면을 돌파하면서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좀 이렇게 강하게 담았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이번 인사는 정용진 회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을 정면 돌파하기 위한 결정이다.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유통시장은 과거보다 훨씬 다양한 위기 요인이 쏟아지고 있다. 그만큼 강력한 리더십이 더욱 필요해졌다. 근데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이 신세계그룹의 말과는 다르게 이 정용진 회장이 이마트에서 의사결정이 못한다는 사실은 아시나요? 왜냐하면 이 정 회장이 이마트의 사내이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 문제가 경제계와 언론을 통해서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잠깐 10대 그룹의 경영인들의 이사 등재 현황을 좀 살펴볼게요. 이 10대 그룹의 오너의 이사 등재 여부 현황입니다. 보시면은 포스코, 그러니까 오너가 없는 포스코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인데요. 보시다시피 나머지 회사들 다 이사 여부를 보시면은 오너들이 이사가 다 등재가 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딱 두 곳만 빼죠. 삼성의 이재용, 그리고 신세계의 정용진, 정의경, 이 두 명만 빠집니다. 근데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사 등재 여부가 좀 약간 안 좋은 상황입니다.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그런 사법 리스크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사가 되지 않은 인물은 바로 이 신세계 정용진 회장, 그리고 정의건 사장, 이 둘 뿐이죠. 쉽게 말해 이 정용진 회장이 회장으로 승진을 하면서 여전히 이사회의 이사로서 이름이 등재가 되지 않았다. 이건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해서 회사의 경영, 그러니까 주요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는 하겠지만 이사로서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아까 봤던 신세계그룹의 보도자료를 다시 한번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 밑에 신세계그룹이 하나를 좀 붙입니다. 이명희 회장은 그룹 총괄회장으로서 신세계그룹의 총수의 역할을 계속한다. 이 한 문장이 상당히 좀 임팩트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요, 정용진 회장의 상황을 일단 좀 봅시다. 저희가 이와 관련해 먼저 볼 거는 2023년 9월에 있었던 신세계그룹 정기 임원 인사입니다. 이때 신세계그룹 계열회사 대표이사 중에 40%인 9명이 바뀌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이에 대해서 좀 유통업을 깊게 취재한 기자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니까 당시 재계에서는 이 정용진의 남자라고 불리던 강희석 이마트 대표가 경질된 데 굉장히 주목을 하더라고요. 강희석 전 대표가 이분입니다. 글로벌 경영 컨설팅 회사인 베인앤컴퍼니 출신이고요. 이분이 이마트의 사업 컨설팅을 좀 맡으면서 정용진 회장하고 상당히 친해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2019년 말에 이분이 이마트의 대표이사에 오르게 되죠. 이때 이 인사가 좀 파격적이었던 게, 그간 이마트의 대표이사는 이마트 내부 출신에게만 맡겼다라고 해요. 근데 이분한테 맡긴 게 첫 외부 영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던 그가 4년 만에 자진 사임을 한 거죠. 이게 자진 사임이라고 썼지만 사실 좀 잘렸다는 말이 좀 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정용진 회장의 신임을 받던 이분이 사임을 한 데 대해서 이런 해석이 나온 거죠. 엄마가, 그러니까 아들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니까 참다 못해서 결국에 엄마가 나선 거다. 이명희 회장이 이 이마트의 위기가 빠진 그런 상황에서 소방수가 될 거 아니냐.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명희 회장, 이분은 과연 누구냐? 이 신세계그룹의 10대 그룹의 반열로 끌어올린 인물입니다. 이분은 1979년 신세계에 입사를 했고요. 1998년에 신세계 회장으로 등극을 합니다. 당시에 이분의 배우자였던 정재현 회장이 있는데, 이 정재현 회장으로부터 회장 경영권을 받았다고 해요. 사실 이때 신세계 입사 시절부터 상당히 좀 이분은 히스토리가 재밌는데요. 이분이 그냥 가정주부로서 이제 집안 가사만 보고 있었는데, 이병철, 삼성의 창업주죠. 이병철 회장께서 이분한테 신세계 경영을 한번 맡아보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은 나는 그냥 가정주부인데 내가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라고 했는데 일단 맡으라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신세계에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이분 체제 하에서 실제로 신세계그룹은 재계 순위가 무려 20계단이나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를 한국의 대표 유통회사로 만든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랬던 그는 이제 2010년대 신세계에서 이마트가 분할해서 나왔죠. 그러면서 정용진 회장이 이마트를 맡고 정유견 사장이 신세계를 맡는 형태로 자신들한테 경영권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이제 경영 뒷선으로 이제 물러난 거였죠. 근데 그러다가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다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정용진 회장의 승진 또한 사실 이런 대목에서 연장선상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가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해졌다면서 정용진 회장을 회장으로 승진을 시켰잖아요. 근데 그 강력한 리더십이라는 인물 위에는 여전히 총괄 회장으로서 엄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사에는 좀 이런 의미도 보입니다. 일단 엄마로서는 아들이 경영을 잘 못한다라는 것들은 이제 대외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알려진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가운데 아들의 체면을 살려주는 차원에서 일단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승진을 시키고, 근데 아들을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으니까 엄마가 총괄 회장으로 앉음으로써 여전히 경영에 관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의문도 좀 듭니다. 왜 이명희 총괄 회장은 정용진 회장을 믿지 못할까? 일단 첫 번째로 볼 거는 이마트 주가입니다. 우리가 주가는 보통 기업의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정용진 회장은 2007년에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그보다 좀 더 된 시점이죠. 그 당시에 언론을 통해서 신세계의 주가가 100만 원 이상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신세계와 이마트의 주가가 이제 합쳐가지고 단 한 번이라도 100만 원을 넘었을까? 이마트가 분할됐던 2011년 이후에 신세계와 이마트 주가를 합쳐서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회사의 합산 주가인데요. 초에 60만 원 정도까지 갔다가 꾸준히 떨어졌다가 한번 70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줄곧 떨어져서 지금 주가는 약 20만 원대 중반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임은 사실 신세계보단 이마트 쪽의 책임이 더 큽니다. 왜냐면은 이 이마트 주가를 보시면 한때 30만 원대까지 갔던 그 주가는 지금 떨어져 가지고 7만 원대 초반에 형성이 돼 있죠. 그러니까 신세계하고 이마트의 합산 주가가 70만 원대에서 20만 원대까지 약 3분의 1 정도로 떨어지는 동안 같은 기간 이마트 주가는 30만 원대에서 7만 원대로 약 4분의 1 정도로, 그러니까 신세계의 주가보다도 이마트 주가가 더 떨어진 것이다 라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마트가 이 최근에 이커머스의 경쟁이죠. 쿠팡하고의 경쟁에서 명백하게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두 회사의 시가총액은 쿠팡이 43조 원이고요. 이마트는 1조 9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두 회사의 시가총액에서 무려 22.6배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마트의 시가총액은 쿠팡의 단 4.4%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은 이 자산의 활용에 대한 효율성입니다. 쿠팡은 지난해 5조 3,700억 원의 순자산을 가지고서 영업이익 6천억 원을 벌어냈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 이마트는 13조 8천억 원의 순자산 가지고 창사 이후에 첫 적자를 낸 거죠. 이건 다시 말해서 쿠팡과 이마트의 자본 효율성, 자본 배치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쿠팡이 앞서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가 하락의 근본적 원인을 보면은 사실은 가장 핵심에 그 실적이 있습니다. 이마트의 영업이익 추이를 좀 살펴볼게요. 2021년 분할 이후 이마트의 영업이익입니다. 한때 5천억 원에서 이제 7천억 원까지 올랐던 이마트의 영업이익은 2014년부터 드라마틱하게 우하향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꾸준히 내려보면서 2023년 지난해 창사 이래 첫 적자를 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마트가 이 과정에서 금융부채가 너무나 과하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마트 금융부채를 보면 2017년에는 한 4조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때 2018년까지도 그랬었는데 2019년부터 이마트 금융부채가 점점 늘어납니다. 6조 원대로 늘어나서 7조 원대까지 돌파를 하고요. 코로나19 이후에는 무려 12조 원을 상회를 합니다. 최근에 13조 원까지 늘어난 게 확인이 되고요. 그러니까 금융부채라는 게 결국에는 금융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쓰는 거니까 이 부채에 대한 이자를 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이자 비용은 과연 얼마냐? 2017년 기준으로는 약 1,000억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꾸준히 올라가지고 최근 연도 기준으로는 4,000억 원이나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회사는 적자를 내고 있는데 이 적자를 내는 와중에 이자 비용도 4,000억 원이나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회사는 점점 남는 돈이 없어지고 고갈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나옵니다. 이마트는 이렇게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과연 어디다 썼을까? 이마트의 히스토리를 보면 주로 M&A를 하는데 돈을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이마트의 M&A 내역을 좀 살펴볼게요. 일단 이베이코리아, 그러니까 G마켓과 옥션을 가지고 있는 이베이코리아 지분 80% 정도를 인수합니다. 그리고 스타벅스를 가지고 있는 SCK 컴퍼니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지분도 17.5%를 추가로 인수를 합니다. 원래 약 50%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지분 17.5%를 4,700억 원 정도 들여서 더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정용진 회장이 와인 좋아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분이 본인 취향에 맞게 미국의 와이너리 쉐이퍼 빈야드라는 곳도 인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곳을 더 인수를 했는데 일단 이 쉐이퍼 빈야드에만 인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의류 패션몰이죠. W 컨셉이라는 곳을 운영하는 W 컨셉 코리아 지분도 인수를 하면서 2,650억 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SK 와이번스, 지금은 SSG 랜더스로 바뀌었죠. 여기를 인수하면서 1,352억 원도 추가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2020년 이후 이마트가 이 M&A 쪽에 쓴 돈만 한 5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다만 이 2020년 이후 벌어진 M&A들은 사실은 최근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마트의 이런 부진한 상황, 실적 상황하고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베이 코리아 이 3조 4천억 원 들여서 회사가 이제 승부수를 건 곳인데 2023년 기준 매출 1조 2천억 원 나왔는데 영업 손실이 655억 원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초반에 인수했으니까 그 인수에 따른 그런 비용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것 치고는 너무 인수한 데에 대한 효과가 없었다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수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뭔가 대중에게 알려질 만한 뭔가 유의미한 그런 어떤 성과가 있었다라고 할 만한 거는 이 신세계 야구단 이 SSG 랜더스의 우승밖에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가진 자본을 이 회사가 어떻게 쓰느냐가 회사의 성장을 좌우할 수가 있다는데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마트의 M&A는 사실 좋은 점수를 받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쿠팡의 도약기에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마트와 쿠팡의 실적을 비교해봤는데 2020년 이후입니다. 이 매출 같은 경우에 쿠팡의 매출은 이렇게 우상향 해가지고 최근에 30조 원, 2조 원, 3조 원 정도 됩니다. 상당히 넘었고 그리고 이마트 같은 경우는 20조 원에서 조금씩 늘기는 했는데 2023년에 쿠팡이 역전을 당하죠. 같은 시점에 영업이익을 보면은 영업이익은 조금 더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마트 영업이익은 5천억 원 근처까지도 갔었다가 떨어져가지고 최근에 이제 마이너스가 됐었는데 이 쿠팡은 한때 이 1조 7천억 원까지 적자를 내가지고 이 회사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이때 쿠팡이 했던 이야기는 계획된 적자였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말을 증명을 해냈습니다. 2022년 적자 규모를 거의 마진 수준까지 낮췄고요. 그리고 2023년에는 무려 6천억 원대 영업이익을 내면서 자신들의 말이 옳았다는 걸 증명을 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쿠팡이 유통업에서 시장 점유율을 1위를 기록하는 동안 이마트는 뭘 했느냐. 실적 개선에 좀 도움이 되기 어려운 회사들만 인수를 하다가 시장 점유율 1위를 내준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볼 거는 이마트의 급여 상황입니다. 이 정용진 회장을 비롯한 등기이사들은 회사에서 상당히 큰 돈을 따박따박 챙겨가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개인별 보수 지급 금액입니다. 이건 5억 원 이상인 보수를 받는 그런 직원의 경우 여기에 이제 나오게 돼 있는데 보시면은 정용진 부회장 이제 회장이죠. 정재은 명예회장 그리고 이명희 총괄회장 이 세 분의 보수 총액이 회사의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이 회사에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는 사람들보다 보수 총액이 훨씬 더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무려 30억 원대나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용진 회장의 급여 산정 기준을 좀 보면은 급여 같은 경우 뭐 임원 보수 규정에 따라서 뭐 직위나 업무의 성격, 수행 결과, 회사 기여도 등을 고려해서 이만큼 줬다. 상여도 이만큼 줬는데 이것 또한 임원 보수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내용은 나와 있죠. 이거에 대해서 신세계 측은 정 회장이 회사의 오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분을 가지고서 사실상 그 지분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정용진 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한 거는 결국에는 유통업 본질이 이커머스로 바뀌는 가운데 신세계그룹에 찾아온 위기와도 맞물려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분이 승진한 첫날 회사에서 전략회의를 열고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커머스 업계에 대격변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 정용진 회장이 승진을 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모친조차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총괄 회장으로서 여전히 앉아있는 그런 모양새인 겁니다. 정용진 회장이 과연 이마트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이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슈체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